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주 햇살이 밝고 눈부신 일요일 아침이죠. 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한편으로는 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도 강하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그나마 위로감을 줬다. 금요일 저녁에 한국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장 끝나고 한국 주식이 폭락했다, 미국 주식이 폭락할 거다, 이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굉장히 너버스하게 미국 주식시장을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상승하며 마감하면서 안도감을 줬다. 이런 것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출렁거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버블의 끝물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러한 충격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미국 지방은행들의 그 사기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연루돼서 뭔가 불투명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다가 이것들이 이 조그만 뚝에 살짝 금이 갔는데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일들이죠. 향후에 이러한 작은 충격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위로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릴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들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만큼 시장의 목에 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죠? 중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몇 번의 히토르를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찔렀더니 미국이 생각보다도 타이슨 같은 미국이 움찔움찔하더라는 거죠. 아, 여기가 확실한 아킬레스건이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할라면 해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타코가 나오면서 아, 여기가 스스로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자인한 케이스죠. 네, 이런 케이스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그러한 시스템. 지금 미국이 그런데 트럼프 머리 한 사람의 모든 걸 의존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역작용이다, 역효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찔움찔 하는 거죠. 네, 강자의 움찔움찔한 모습. 실적 시즌과 관세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죠. 네, 실적 시즌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관세 전쟁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얘가 퐁당퐁당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번 주에도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퐁당퐁당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배한다면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지금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이 박스권을 뚫고 한국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죠. 네.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위에 아무도 수급이 없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한국 시장의 브레이크를 잡을 것은 전쟁이라든지 지금보다 더 심한 관세를 두들겨 맞는다든지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면에서 한국 주식시장 추가 상승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하지만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포모가 또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2차 전지에서 포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포모를 한번 느꼈고 로봇에서 포모를 느꼈는데 이제 2차 전지가에서도 우리가 포모를 느껴야 하느냐 이런 탄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흘러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다음 주에 돈이 또 2차 전지로 쫓아가면 또 뒤통수 치고 2차 전지가 빠질 가능성, 이런 것들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머리가 아픈 한 주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뭔가 어, 뚝심으로 버틸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은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이격도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일부러 2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한 50일은 두 달 정도 보는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 한국 시장이 힘차게 달려왔다. 이렇게 한국 시장에 강세가 나타나는 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절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멈출 건지, 어디서 멈출 건지, 무엇 때문에 멈출 건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결정을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주말 아침입니다. S&P 500도 6,664. 네, 어제 금요일 날 0.53% 상승했죠.
우리나라보다 이격도는 안 벌어졌지만 빠지지 않고 강하게 지키는 모습.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 정도도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S&P 500과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한번 중소형주인데 중소형주도 우리가 뭐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폭락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이 적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뭘까?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이죠. 네, 유동성. 이 세상 어느 국가도 유동성을 지금 조일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거기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서 자국의 기업이라든지 자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생각들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거나 유지하거나 내릴 가능성을 흘리면서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는데 이 유동성이 상당히 쿠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일 나라가 없다는 게 현재의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다우는 0.52, 나스닥은 0.52, 네, S&P는 0.53. 전부 다 크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지방은행 두 곳의 그 큰 리스크들, 크레딧 리스크도 잘 버티면서 주가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큰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네, 이 두 은행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게 큰 문제고 미국 주식 시장을 망가뜨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 그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의 통화,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또 트럼프가 시장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를 흘려주면서 시장을 안정화를 찾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가장 시장을 흔들었던 게 미국 그 지방은행 두 곳이었죠. 중소형은행, 현금 비중이 대체로 안정적 관리를 가고 있다. 전부 7% 이상. 2023년 3월 SV뱅크런 이후에 계속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7% 이상의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10년 금리는 12월 인하기 대 파월 의장의 QT 조기 중단 발언, 지역은행 부실 대출 이실에 4% 하회하다가 올랐죠. 위험자산 익스포저가 높은 중소형 은행에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긴 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았다. 중소형 은행의 현금 비중은 SV 사태 이후 점차 증가 7%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네, 이게 그나마 시장에서 안전판이 되고 있다. 다 대비를 하고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준도 3조 달러를 소표 하회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뉴욕 연인의 충분한 지준 기준에 해당한다. GDP 대비 지준 비율이 9에서 10%에 해당할 정도로 지역은행 실적 발표 기간 중 신용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인플레 위험을 경계하는 연준 스탠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는 10월 금통위를 예정하고 환율과 부동산 정책을 고려해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좌우지간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의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모습에 안정을 줬다.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금요일날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죠. 네, 수급을 보면 일주일간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963억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네, 코스닥에서는 500억 정도밖에 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즉 대형 우량주 인덱스에서 샀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현대자동차, 최근에는 2차전지까지 사는 모습.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서 외국인들은 돈을 우리나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증시 자금을 동향을 봅시다. 78조까지 예탁금이 다시 올라왔네요. 네, 80조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빠지고 신용장고는 23조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고는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긍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나? 지속적으로 갈. 관세 전쟁하에서 어느 국가도 금리를 올릴 수 없다. 풍부한 유동성이 현 주식시장의 내일 핵심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2026년에도 돈이 지속적으로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26년 경제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 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은 여전히 확장 국면이 있다. 즉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통화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인 주식이나 금이나 암호화폐들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을 막아버렸죠. 두 번째는 3조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골디락스 3조 호황의 조합이 재현되고 있으며 증시의 강세 패턴도 1986년에서 89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역대급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3조 호황이 1986년에서 89년 한 4년 동안에 나왔는데 이때를 제외하면 지금처럼 강한 상승장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외환위기 직후나 팬데믹 때도 강세장이었지만 당시엔 급락 이후 반등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조 호황이라는 것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말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드문 케이스가 저달러와 저유가의 조합인데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달러로 결제하는 유가는 상승하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이번 케이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저달러와 저유가. 그러나 40에서 50년 주기로 달러 약세와 유가 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 40년에서 50년 주기로 나타나는데 1980년대 중반에 그랬고 40년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이 그 두 번째 사이클 패턴이 왔다는 거죠. 네, 저달러와 저유가. 1980년대에서는 호황을 이 구가됐던 구간인데 지금은 저성장 국면, 좀 다른 국면이긴 하지만 달러와 유가가 동시에 저가격으로 가 있는 호황 국면은 굉장히 보기 드문 40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그 주기에 지금 들어왔다. 최근 달러 강세도 중단기적으로 보면 금융 억압이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다시 저달러 저금리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구조 변화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저달러와 저금리는 시간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달러가 약세이고 그러면 다른 쪽 통화가 강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쪽이 달러가 그 나라 통화 강세이고 금리가 낮고 이러면 돈이 풀려서 결국 주식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 커머디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보다는 지금 돈이 주식 시장과 커머디티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0년에서 50년 만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사이클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KB증권 이윤택 연구위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1970년에서 80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3조 호황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거죠. 여기서 한번 40년, 그 다음 브릭스가 03년에서 07년에 한 번 올랐고 여기서 기다가 이제 3조 호황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40년 만에 돌아오는 모습. 90년, 91, 2000, 2010, 2020년, 2030년 딱 40년 만에 돌아오는 호황이 대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3조 호황이 대기를 하고 있다. 3조 호황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유리한 국면이다. 이것을 이제 이은택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굉장히 좋은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네. 지수가 급락 이후에 상승 반전할 때는 즉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지수 반등을 주도하는데 계속 상승, 즉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주가는 이익, 프로핏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주가 상승의 75%가 영업이익, 즉 그 회사의 수익성 증가에 굉장히 의존한다. 과거 S&P 500 지수 상승률을 조사해보면 장기적인 이익 증가 보면 4년 연속 이상 이익이 상승했을 때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 수익률이 63% 수준 상승했다. 그렇죠? 네. 주가가 100이 올랐으면 그 중에서 이익 관련된 게 0.63이었다는 거죠. 네. 따라서 2020년 S&P 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하면 여기 0.6을 포함하면 기대 수익률은 16% 정도의 추가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거죠. 네. 이를 현재 지수 S&P 500에 16%를 상승하면 7,700, 지금 6,660인데 7,700까지 올라갈 가능성. 이러한 이야기들.
즉 지금의 상승은 헛개비가 안 나는 거죠. 네. 수익성이 반드시 보장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치고 올라갔고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상승할까? 어디까지 상승할까? 이제 5분 능선을 넘어갔다. KB증권 이은택 의원이 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자료를 잘 쓰셨는데 그분은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설명한 거죠. 1985년에 1990년까지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2025년 코스피를 대입하니까 이제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PBR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PBR이 1985년, 1900 이때 3조 호황 때 PBR이 1.80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가 좋아질 때 2000에서 2005년 IT 할 때 1.98. 지금이 이제 겨우 한 1.2에서 1.3까지 올랐으면 1.98까지 0.6이면은 퍼센트로 하면은 48%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네, PBR 기준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이 그래프가 향후에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5천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있잖아요. 4천까지는 주식시장이 한 번은 때릴 것 같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릴 때는 아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그렇죠? 부정적인 요인 많죠. 관세 전쟁의 지속, 셧다운의 지속, 러우 전쟁의 격화, 깜깜이 경제지표, 높은 밸류에이션 이것들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돼 버렸다는 거죠. 이건 변수가 아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됐다는 것은 이러한 그 이벤트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다른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흔들리는데 관세 전쟁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 전쟁 이야기, 깜깜이 경제지표, 높은 밸류 이런 이야기로는 시장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먼저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S&P 500은 22.7배, 유로스탁은 14.8배, 니케는 20.8배. 제가 봐서는 S&P 500은 여기보다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4배, 24배 정도, 25배 근처 같다고 보는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S&P RSI는 쭉 70 이상이면 리스크는 지금 49.7로 안정적이고 평균을 상회한 종목수도 59.2로 좀 낮아졌죠. 60%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낮아지는 모습,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열은 좀 식혔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래서 터질 정도는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코스피도 PBR은 퍼는 11.3배, 제가 봐서 11.7배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11.7배, PBR은 1.25배가 나타나는 1.4배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은 있다. 터질 상황은 아니다. 다음에 S&P 500 자산 운용에서 투기 포지션. 그러니까 투기 포지션이라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의 모습인데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쭉 일어났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가 살짝 올라오죠. 네. 다음에 나스닥도 매수 포지션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러셀은 확실히 꺾였다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모습이지만 러셀이 가장 충격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다. 주식 선물 놓고 보면은 그렇지만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세 개 다 주식 시장에서 하락의 리스크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선. 그래서 상수화되어 있는 부정적 요인을 제외하고 다른 부정적 요인을 찾아보면 관세 협상이 쉽지 않다. 네. APEC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인데 이때 저는 상당히 전술적 휴전만 있을 뿐이지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중간선거가 내년인데 쉽게 사인을 해주고 괴롭힘을 멈출 가능성은 낮죠.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죠? 네. 따라서 반도체, 방산, 제약, 조선, 히토류, AI 응용 등 중국을 탈피하거나 또한 미국을 탈피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중국은 미국을 탈피하는 쪽에서 AI 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미국은 자원 확보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이런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을 투자를 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네, 투자 아이디어는 뻔합니다.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미국 지방은행의 문제.
미국 3호 신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3호 신용은 뭐냐? 3호 신용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들이,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3호 신용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대출 및 투자 대상에 대한 심사와 평가도 운영사나 보험사 등의 자금 투입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SV 사태는 금리 인상기에 지역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나 MBS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동화가 어렵게 되자 연준이 긴급 유동성 기구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준 그러한 사태였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의 퀄리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급 능력을 넘어서 대출을 일으키고 거짓 정보로 투자를 받은 기업과 이것을 허술하게 관리한 기업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상당히 자본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왔다. 이건 다 버블의 영향이고 욕심들의 영향이죠. 따라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대부분 덮고 넘어가는데, 이 중에 추가적으로 한두 개가 더 커지면 그때는 주가가 폭락하는데, 일단은 덮고 넘어갔다고 보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중소형주에 대한 의심이 확 증가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금 회수 압력이 시장 전반에 강하지는 않겠으나 기업 자금 여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더 내리고 QT도 곧 종료해 금융시장 유동성을 완화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기에 물가 리스크가 있고 경기 총량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금 회수 압력이 시장 전반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 자본을 수익으로 전환할 능력이 검증된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것이다. 즉 대형 우량주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중소형주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줄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기업의 자금 여력이 빈익분, 부익부로 나눠질 가능성.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뭔가 대차 대조표가 약한 기업들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주의해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잡주 사지 마라. 그렇죠. 반드시 대차 대조표를 한번 까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은 사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투자 팁이죠. 마지막으로 금주 투자자를 한번 보면 에브리싱 델리스 올린 과열주류가 미국에서 나타났다. 기대감과 경계심이 공존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걸 자글복에서 추가로 상승할 기대감과 아니다, 리스크가 한 번 더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러버스하게 보는 워칭 상태, 이게 이제 두 개가 공존한다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안전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세가 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 APEC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3,700을 돌파하고 400p 시계가 빨라진 코스피 시장이 이번 주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3년가 SK하이닉스의 불기둥을 세운 반도체가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2차 전지주도 들썩들썩하죠. 전기차 캐즘 해소가 기대된다. 일단은 2차 전기차가 자생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ESS가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하는 거. 따라서 투자를 많이 비워놨던 국내 2차 전지 쪽으로 기관의 자금이 막 쏠려 들어가는 거죠. 먹었던 반도체도 좀 팔고. 그런데 또 개인들은 또 2차 전지를 많이 안 가지고 있죠. 물렸던 거 팔아서 뭐 다른 쪽으로 옮긴 거, 제약바이오로 옮겼다 물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는데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2차 전지가 없는 사람 포모 현상에 시달릴 건데, 고민하다가 쫓아가면 또 뒤통수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버려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살 수 없으니까 버려라. 예탁금, B2가 동반으로 급증하고 있다. 달아오른 증시에 대한 경계감도 있지만 시장은 이런 걸 무시하고 4천까지 달릴 것이다. 네. 온수당 4,300달러를 돌파한 금에 대한 투자도 이제 좀 주의하자. 네. 2차 전지는 과연 어떻게 볼까? 버려라. 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결국 반도체, 그렇죠? 로봇, 양자, 원전, 뭐 수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오히려 바이오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가
연말로 갈수록 애로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 전략을 쫙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빠른 순환매가 전망이 되고 있다. 네, 빠른 순환매가. 따라서 지금은 특별한 투자 전략보다는 3개 정도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고 낚시하는 기법으로 걸리면 그거 팔고 또 다른 섹터에 있던 낚싯대를 들이우고 이렇게 하면서 단기 대응하는 전략에는 특별한 대응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고 매니저들도 머리가 팍팍 정도로 시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뭐 2차 전지는 거의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오르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벌써 3, 40%씩 올라와 버린 거죠. 이럴 땐 포기해야 되죠. 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주의 결론은 첫째는 반도체,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단타, 네, 2차 전지는 단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기존의 양자. 이러한 전통적 산업들이 다시 시장에서 올라올 것이다. 다음에 4천까지는 들고 가자. 4천 포인트까지는 팔지 말고 들고 가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 4개의 섹터로 낚싯대 전략으로 들이우고 한 10에서 15% 먹으면 또 팔고 또 다른 쪽의 섹터를 들이우고 이러한 순환매에 대비하는 전략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살짝 빠지면 사고, 빠지면 하락하면은 매수하고, 네, 올라가면 매도하는 전략. 그렇죠? 이 단타 전략에는 시장에 대응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뭐 돈도 없는데 굳이 바이오나 이제 와서 반도체 팔아서 2차 전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제 카페에 이번 주 추천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관심 종목 10종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 회원에 가입하시고, 네, 회비 안 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제가 그냥 토요일 날, 그냥 금요일 날 다 여러분들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네, 억울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들어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좋은 코멘트, 여러분들 특히 고민이 있던 종목들에 대한 상담 많이 해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먹고 터지고 퐁당퐁당이 되는데 섹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가장 어려우면 ETF로 해라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ETF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